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농촌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는 들쭉날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엉뚱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농업 정책이 수립돼 농가 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대체 얼마나 통계가 부정확한 건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돼지 생산비를 살펴보면 비육돈 생채 100kg당 생산비는 28만 3,648원입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는 최소 생산비가 30만 원 이상은 든다면서 통계청이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선도농가에 국한해서 조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통계청 생산비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생산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오른 사료가격 인상분과 고용노동비 인상분, 그 외에 방역비용, 분뇨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발표가 되어야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화훼 농가들 역시 정부의 부정확한 화훼 통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화훼 농가 수는 7,421농가, 화훼 생산액은 5,657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화훼 농가들은 농가 수만 해도 2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정부의 부실한 통계조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화훼 재배와 관련된 통계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농가를 실제로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장이나 선도농가가 조사에 대신 응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또한 공식 조사 기간은 4개월이지만 실질 조사 기간은 2개월로 매우 짧고 1월부터 4월까지 화훼 농가들이 바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사에 응하지 않는 농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조사한 2015년 기준 농업법인 수도 문제입니다. 당시 농업법인 조사에선 18,757개던 농업법인 수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4,825개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두 조사 간 농업법인 차이가 무려 6,068개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에서 동일 대상에 대한 조사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 즉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농촌, 관광 등을 벗어나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을 띱니다. 하지만 농업법인 조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서로 다른 두 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농업 통계는 정책 수립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농업 통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농업 통계의 정확도가 부정확하다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업 통계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농업 통계가 왜 이렇게 부정확한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통계조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배 면적이나 가축 사용 마리수 등을 조사할 때 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대충 답하는 농가가 많고 선도농가 위주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현실과 다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통계청이 농업 통계를 모두 관할하는 게 아닌가요? 2018년에 농식품부가 농업통계의 대부분을 통계청으로 이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이 12종, 농식품부가 7종의 농업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농업 분야에 필요한 통계가 많다 보니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통계청의 통계치는 정확성이 높은데 이 지자체가 조사한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통계청의 통계도 부정확하다고 자주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통계청이 조사한 양파, 마늘 재배 면적이 앞서 발표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농식품부가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이외에도 쌀이나 밀, 원예 농산물의 재배 면적 통계들이 농식품부 조사 결과와 달라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농업 통계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확한 통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정확한 통계 때문에 정책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농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농산물 재배 면적 통계를 보고 생산 물량이 부족할지 또는 넘쳐날지 전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급 대책을 세우는 건데 통계가 부정확하면 제때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뒤늦게 수급 안정 대책을 시작하면 수매나 시장 폐기 등으로 예산이 몇 배나 더 들어갈 뿐 아니라 농민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통계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확도를 높이려면 우선 표본을 늘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표본 설정이나 조사 방식 등의 기술적인 부분도 개선하면서 농업통계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과 농식품부 간의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모든 농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중요한 만큼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농민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횡포에 시달리던 한 농민이 자체 개발한 포획틀로 멧돼지를 대거 잡아서 화제인데요. 염분이 많은 묵은지로 멧돼지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농장에 침입해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농민을 공격하기도 해 그 피해가 큽니다. 그냥 무섭죠. 그냥 무섭고요. 농작물 피해도 있고요. 사람 다치는 수도 있고 진짜 자기 1년 농사를 졌는데 너무 허무맹랑해 하나 수확을 못하니까. 이런 멧돼지의 횡포에 시달린 농민이 직접 멧돼지 포획틀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5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물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한 20년 했어요. 수확 시기에 그 멧돼지가 그 호수를 뽑아놓고 물어 뜯어놓고 잘라놓고 굉장히 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멧돼지 포획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획틀은 멧돼지 2~3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와 이동 반경을 고려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멧돼지를 포획한 후에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철제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멧돼지가 먹이를 먹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면 주둥이가 문과 연결된 끈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때 입구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포획되는 구조입니다. 포획틀의 미끼로는 주로 묵은지를 활용합니다. 돼지들은 시각이 나빠 후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염분이 섞여 있는 발효식품 특유의 냄새가 좋은 미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들은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 산에서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씨는 이 염분에 초점을 맞춰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포획틀은 설치 전 땅바닥에 상당량의 소금을 뿌리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 흔적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씨는 올해 들어서만 12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고 2년간 81마리의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포획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얻어 현재는 지역 농협과 농가에 포획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대한 특성, 습성, 정확한 돼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 포획틀을 설치한다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절실하게 피해를 보는 농가들한테 진짜 제가 좀 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포상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농가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축산 농가들의 최대 현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죠.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담은 정부의 운영 지침서에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놓고 환경부와 축산단체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축산단체에 배포한 운영 지침서 초안과 수정안에는 소규모 축산농가 특례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특례 조항을 놓고 환경부와 축산농가들이 각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특례 조항을 근거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작업을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 돼지 400제곱미터 미만, 닭, 오리 600제곱미터 미만의 3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 중지 명령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거 밀집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는 무허가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3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위치할 경우 올 9월 27일 축사의 사용 중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는 시설은 1단계 시설이 적용되어서 1단계 적법화 기한 내에 적법화를 해야 합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법상 특례 조항의 근거 조항인 부칙 제9조 3항에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와 축산 농가들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안에 축산 농가가 위치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특례 조항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도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래서 거의 돈 1,0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이거 꽝 되면 돈 1,000만 원 날리는 거야. 지금 전만한 그런 게 아니고 가평군에도 한 6농가 돼요. 그렇게 좀 적용되는 게. 지금과 같은 혼란은 이전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특례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운영 지침서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실무 협의 진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가 전체 수출은 다소 주춤했지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꾸준한 수요로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모두 수출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월 농식품 수출액이 5억 7,6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가 경제와 밀접한 신선 농산물의 지속적인 성장과 2018년 부진했던 가공식품의 수출이 회복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더욱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 실적을 다시 경신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선 농산물이 14.4%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딸기와 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과실류, 김치, 인삼도 고른 증가를 보였습니다. 딸기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인삼은 중국에서 춘절을 겨냥해 선물용 홍삼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치는 일본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효능이 주목받으면서 전국 단위 판촉 행사가 벌어지는 등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가공식품도 3.9%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료와 라면, 쌀 가공식품 등은 증가했고 연초류와 과자류는 부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유자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조제분유도 영유아 전문 온오프라인 전문 매장 입점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가 수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 수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1분기에 집중 판촉 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 애로 상담,
사업 설명회 등 찾아가는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다변화된 수출 시장이 농가 소득 증대에 꾸준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민신문 신춘문예가 올해로 23도를 맞았습니다. 농민신문 신춘문예는 문학계에 든든한 신인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농촌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소설과 시, 시조 부문에서 문학계의 신예가 배출됐는데요. 수상의 영예를 아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농민신문 신춘문예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7년 시작된 농민신문 신춘문예. 올해로 23회째, 벌써 23살 청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농민신문 신춘문예에는 당대의 내로라 하는 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설의 경우 소설가 이문구, 한승원, 하성란, 이순원, 성석재에 이르기까지 명단이 화려합니다. 올해 제23회의 소설 부문을 심사한 소설가 성석재 씨는 농민신문 신춘문예 심사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요. 어릴 때부터 농민의 자식으로서 또 농민들하고 함께 살아와서 농민신문사의 신춘문예는 좀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농업이라는 게 생업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삶이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그것이 예술이 되기도 하죠. 농민신문사의 신춘문예는 그런 농업의 예술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문 심사위원 면면도 소설 못지 않습니다. 원로 시인 이근배부터 안도현, 한민복, 곽재구, 문태준까지. 특히 시조의 권위는 더 크다는 게 문단의 평가. 시조 시인들 사이에선 농민신문 신춘문예가 전국 신춘문예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평이 나옵니다. 시조 부문 심사위원도 원로 시조 시인 이상범, 윤금초를 비롯해 민병도, 김일연, 이정환 등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농민신문 신춘문예는 우리 문학계를 이끌어갈 든든한 신인을 배출하는 등용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단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다른 언론사의 신춘문예와 달리 우리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촌과 농업을 끌어안아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23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에는 모두 1,804편이 응모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단편 소설 부문에 조향숙 씨의 염소가, 시 부문에 이성배 씨의 부드러운 시간을 어느 곳에 쓰면 좋을까가, 시조 부문에 고성만 씨의 고드름이 당선작으로 뽑혔습니다. 최근 농민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문인들은 앞으로도 농민신문 신춘문예가 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19일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재해 구호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을 위한 모금 구호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파나 폭염처럼 농업에 기상재해가 닥치면 공동 모금 활동이나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농업은 식량 공급의 원천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된 주요 산업인 만큼 다각적인 구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 사과가 베트남으로 연간 200톤 수출됩니다. 이번 수출은 정선군 임계농협과 베트남 아고르 푸드비나가 정선 사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선군은 오는 2023년까지 연간 9,300톤의 사과 생산을 추진해 279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경남 최초로 관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100명 미만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와 저소득층 등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무상 우유급식을 2,900여 명 전 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원예치료사 자격증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증반 교육은 오는 4월 24일까지 치유체험농장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원예식물 재배와 실내 원예의 이해, 원예식물 활용 기술과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제시 농기센터는 치유체험농장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요즘 채소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죠. 1년 동안 열심히 일궈온 농산물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선 지난 1월 주키니 호박 10kg들이 8,000상자를 그대로 밭에 쏟아부었고 전남 해남군에서도 가을 겨울 배추 3만여 톤 이상을 산지 폐기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농사만 짓고 살던 시절에는 풍년이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요즘 농가들에겐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수록 남아도는 양이 늘어 애꿎은 값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1년간 애지중지 키운 채소들을 직접 땅에 묻어서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소 가격 안정제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란 정부가 계약 재배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 채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출하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농가들은 정부가 해당 작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출하 중지나 조기 출하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현재 채소 가격 안정제에 포함된 품목은 고랭지 배추와 겨울 배추, 무, 양파, 고추 등인데요. 오는 2020년부터는 감자 역시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가가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2017년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가가 가락시장에 양파 16톤을 출하했을 때 낙찰 금액이 1,696만 원. 그런데 여기서 운송비와 출하 작업비, 상장 수수료 240여만 원을 제외하고 나니 손에 남는 건 1,456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채소 가격 안정제에 가입해 조기 출하 의무를 이행한 농가는 운송비 등에 들어간 240만 원을 출하 장려금으로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1,696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한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약 12에서 14% 정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다만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채소 수급 안정 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했거나 사업 품목 재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 또 해당 품목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가 앞으로 더 확고히 자리 잡아서 우리 농가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